사실은 토제 전부터 네. 사실은 조금 움직임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느낌은 저는 이제 현장에서 상담하고 매수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정보를 바로 알잖아요. 네. 중개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명절 전부터 약간 매수세가 많이 붙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가격 확 오르다가 중간에 이제 대출 규제도 확 해버려서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갭 투자했을 때 뭐 전세 자금 대출을 뭐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새로 맞추는 경우 그러면 이제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가 3.2 정도 하던 게 갑자기 4.4 5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융적인 부담이 들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위축이 됐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피로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위축이 확 됐었다가 이제 연초돼서 이제 그런 규제들이 다 풀렸고 그리고 금리도 거의 지금 3.6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거의 0.8 정도가 한 달 사이에 거의 떨어진 거예요. 전세가가 내리면 괜찮은데 그 사이에 전세가가 엄청 올랐어요. 작년에 이제 8월부터 9, 10, 11, 12 이런 쪽에 전세가가 뭐 엄청 많이 올라서 마포 같은 경우는 신축 기준에서 뭐 한 사이에 뭐 2억씩 올랐거든요. 아, 6개월 동안요? 예, 예. 6개월도, 예,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환경에서 갭은 줄어들었고 가격은 괜찮은데 대출 금리는 내려가고 대출 규제 풀렸고 그러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되고 그리고 탄핵 정국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의뢰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탄핵 때문에 괜찮냐? 그래서 약간 미뤄야겠다. 이걸 보고 상반기 내에 기회가 있을 거다. 이것 때문에 많이 흔들릴 거다.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탄핵 정국 이후에 뭔가 정리된 다음 하겠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상담하시는 분이 있으면 약간 느낌이 저는 약간 코로나 때 느낌이다. 왜냐면 코로나 때도 저는 이제 매수를 도와드렸으니까 좀 일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한두 달 동안은 갑자기 스탑이 됐어요. 왜냐면 집을 못 보러 다니잖아요. 아무도 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 집 보는 거 싫어하고 임차인분들은 집 보여주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집을 못 보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특히 거의 흑사병 그렇죠. 수준이었으니까. 너무 두려움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집을 못 봤었고. 근데 한 2개월 정도, 제 기억을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적응을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하면서 그렇죠. 코로나를 적응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느낀 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탄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적응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설도 끝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탄핵 정국 때문에 막 너무너무 불안해, 미래가 불안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냥 어떻게 되나 보다. 뭐 그냥 정리되겠지 뭐. 정리되겠지. 뭐 파편이 갈릴지언정 뭐 누가 되든 뭐 되겠지 이런 느낌인 거지. 막 지금 때문에 막 경제가 불투명하고 막 너무 걱정되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없어졌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응을 해버렸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안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사야겠다. 사도 되겠구나. 갭도 이제 줄어들고 금리도 내려가고 이제 사야겠다라고 이제 시작이 되고 하면서 이제 여기 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바빠졌고 한참 바쁘다가 갑자기 거기 중간에 또 이제 토호제도 풀리고 네. 거기다 이제 거기에 더 얹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토호제 때문에 다 이게 일어난 일은 아니고 그 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들도 매매가 엄청 많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동안 6개월 동안 거래가 안 되던 것들이 다 거래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실거래가가 꽤 많이 올라갈 거예요. 거래량이 꽤 많이 늘 겁니다. 뭐 선행지수니까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네. 거래량이 의미 있게 거래가 제가 안 되던 것들도 거래대가 싹 됐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뭐 한 2주 전에, 2, 3주에 올렸거든요. 대세 상승 직전 느낌이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올렸고 작년 7월 말에는 한참 불타올랐을 때 7, 8월이 불타올랐잖아요. 네. 7월 말에는 영상을 뭐라 올렸냐면 약간 조정기가 있을 것 같다. 한참 핫하다고 막 떠들 때 조정기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약간 그 휴가철을 앞두고 좀 식었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금액은 올랐는데 매수세 갑자기 딱 끊겼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액 좀 올랐고 좀 쉬어가기 타이밍도 있고 명절 때 여름 휴가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좀 차분해질 것도 같고 그래서 조금 주춤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조금 식었거든요. 현장에 계시니까 제일 빨리 아셨겠네요. 매수자 뚝 끊기고 그런 것들을. 그렇죠. 매수를 도와드리고 또 그 매수자 심리, 문의도 계속 오는 것도 달라지죠. 오는 문의량 자체가 달라지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행지수잖아요.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문의가 는다는 거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다라는 거, 그렇죠. 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뭐 2주 동안 아예 모셨습니다. 쉬는 날 아예 없고. 요번 달에 계약이 조금 많이 됐고 네. 사실은 더 많이 계약을 했는데 깨진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매도자가 보류하거나 가격을 올리고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한 두세 건이 또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매도를 했던 금액이 안 팔리다가 갑자기 매수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팔려고 딱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갈아타야 되잖아요. 더 좋은 지역으로. 그래서 다른 지역을 이제 알아본 거죠. 갈아타기 만한 지역을 알아봤는데 이제 멘붕이 온 거죠. 한 1억씩 올라 있으니까. 더 올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갑자기 못 판다. 이 금액으로 팔 수가 없다. 6천, 7천을 올리는 거죠. 그 사람도 그 사정이 있겠네. 본인 사정이죠. 왜냐면 이거 네. 팔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아타야 되니까. 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구나. 그렇게 보류가 돼서 뭐 어제 제가 계약을 했던 것도 사실은 원래 금액보다 2천이 올랐어요.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근데 제가 딱 말씀드린 계좌 나올 때부터 가격을 깎아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볼 텐데 제 생각에는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행이 될지 걱정이다. 매도자가 집을 갈아타려고 하는 집을 알아보는 순간 보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분이 집을 알아보지 않기를 막 빌었는데 알아보지는 않으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셔서 매도자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금액에 팔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아들은 또 빠르잖아요. 딱 붙여더니 팔면 안 된다. 얼마를 더 물러라 해서 가격이 갑자기 2천이 올라오고 이제 매수자는 갑자기 멘붕이 된 상태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지금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그래도 저평가된 걸 찾아드린 거여서 조금 오른 거지만 이 상승장에는 어쩔 수가 없다. 상급지 갈아타기 할 때는 감성적인 걸 좀 내려놓고 기분은 나쁘잖아요. 나쁘죠. 예, 나쁜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갑자기 2천이 올라가지고 짜증나 이거밖에 없어 집이 하고 안 했는데 그 사이 한 달 사이 한 2억이 오른 걸 제가 봤어요. 그 2천에 기분이 나빴는데. 예, 그냥 안 했거든요. 여기 안 해. 이 지역 안 해. 이 동네 그냥 안 와. 이 동네 이게 정이 떨어진 거예요. 정이 떨어져서 안 해 했는데 갑자기 한두 달 만에 2억씩 올라가가지고 완전 공감된다. 예, 그때가 이제 예전에 목동을 하나 더 매수할 때 집이 있었고 한 채 더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네. 갑자기 여기 올라간 거예요. 네.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안 해 했는데 그 사이에 그때 갑자기 올라가지고 한 2억씩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한참 올랐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드려서 경험상 말씀드리고 이런 경험이 있다. 10몇 년 전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분은 나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돈은 정직하다. 이거를 막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덜어내고 이 금액도 그래도 괜찮은 건지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최근 실거래가보다는 한 2천 정도 오른 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뭐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건 오히려 이게 더 많이 오르지 않은 거를 운 좋게 생각해야 된다. 보류가 되지 않은 게 그럼 선택의 여지가 더 없거든요. 그 다음 매물은 이거보다 훨씬 비싼 거거든요. 5천 차이가 나니까 네.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천 비싼 거보다 2천 비싼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냥 과감한 결정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신뢰가 있으셔서 그래도 믿고 하겠다고 얘기를 잘 하셔서 그런 게 진행된 건이 저번 주만 몇 건이 있었어요. 그게 한 건이 아니고 지금 여러 건이. 저는 뭐 잠실 쪽도 그렇고 강동 쪽, 목동 쪽, 마포 쪽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 도와드렸는데 분위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 정도. 중급지, 중상급지 이상은 분위기가 거의 비슷하고 이게 이제 조만간 그 중급지까지도 한 달 안에 도달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7, 8월 정도까지는 예. 한 뭐 저쪽 강남을 기준으로 본다면 마용, 성동구 정도의 동대문까지 이렇게 예. 완전히 뻗쳐나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온기가 그렇죠. 완전한 온기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집값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서울 집값? 물론 이제 상급지들이 이제 주도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전에 구축은 아예 안 보긴 했잖아요. 네. 아무 신축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갭이 너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구축이 조금 거래된 것도 너무 벌어지니까 그게 무한정으로 벌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신축, 신축이 사기 좋죠. 근데 이게 신축은 지금뿐만 아니라 5년 전에도 살기 좋았고 10년 전에도 살기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축과 구축의 갭이 역대급이거든요. 그런 원인이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어떤 유튜브나 이런 쪽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구축 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구축 사면 죽는 줄 안다. 수도권 사면 죽는다. 서울만 살아. 이렇게 자꾸 하니까 사람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심리를 네. 만든 거죠. 그래서 충분히 뭐 구축이지만 살만한 동네도 있는데 그동안 차이가 너무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한정 벌어지진 않고 신축을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금액이 너무 벌어져서 그렇죠. 아예 못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리다가 이제 구축도 조금씩 움직이니까 이제 매수를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더 늦기 전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냥 아예 그냥 신축만 봐야 돼. 이런 분위기가 강했다면 약간 비이성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간 소규모 단지도 매매가 좀 많이 됐고 사실은요. 500세대 이하도 거래가 안 되다가 올해는 좀 최근에 좀 됐고 그래서 그분들 이제 생각을 들어보시면 신축을 갈 엄두가 안 나시는 거예요. 너무 벌어져서 그만큼 갭매우기가 조금 서서히 조금씩 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화라고 하는데 무조건 양극화가 뭐 극대화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 살 집은 필요하잖아요. 투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만한 집이 필요한데 이제 막 결혼하신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은 아니잖아요. 서울 신축을 쉽게 갈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전세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구축이라도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 좀 많이 느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부동산을 그냥 투자로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저희가 주식이나 코인처럼 생각해서 막 상승, 하락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사는 필수재, 의식주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필수재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원가,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해내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지 그거를 좀 가장 중요하게 기본 베이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오른다 이런 개념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많이 이제 상승하는 거는 뭔가 어떤 규제나 어떤 일시적인 심리적인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눌려 있던 거죠. 원래는 4%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을 해야 되는데 눌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풀리면 원래 이제 스프링처럼 원래 오를 만큼을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아주 상승한다, 아주 하락한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극적일 수는 있죠. 썸네일로 그런 거 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폭등 시작됐다 이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네. 폭락했다 그러면 사실은 조회수 올라가고 하는데 네. 애매한 포지션으로 가면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는 게 어쩔 수 없이 미디어는 그런 걸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그래야지 관심을 가지니까. 그냥 평범한 이야기는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그렇죠? 자극적인 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원래 있는 것보다 더 자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는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뭐 인건비든 아니면 공사비든 이런 게 다 오르기 때문에 네. 땅값이나 이런 것들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매년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가격이 눌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몇 년, 5년 전에 갑자기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를 폭등이라고 보진 않고 그 전에 약간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폭등이라 보진 않고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만큼 꾸준하게 올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누적이 된 거죠. 왜 그 요인은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죠. 왜냐면 집값이 계속 안 오르니까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냥. 왜냐면 다 안 사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이 돼서 폭발을 하니까 이제 원래 심리가 이거는 원래는 더 올라줬어야 되는데 못 올랐던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반영이 됐다라고 됐다. 보고, 예, 보고 그래서 10년 전부터 쭉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거의 그냥 평범해요, 사실은요. 급등했다고 보긴 어렵고 그냥 물론 폭락 폭등이 이제 있지만 그거를 선 이어보면 그냥 꾸준하게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느낌으로 꾸준히 간다라고 이제 표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더 폭등하고 이렇게 불안 심리를 뭐 자극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게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 정도 해서 연 4% 정도씩은 꾸준하게 이제 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뭐 가지고 있어서 뭐 단기간 오르고 내리고는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예, 조금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롱텀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예. 부동산을 보시는군요. 그렇죠. 방향을. 예, 또 투자하는 것도 단기로 하는 건 별로 없고 보통 장기 보유를 많이 하거든요.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저거 이제 압구정도 매도 매수를 압구정을 최근에 해드린 경우도 있는데 뭐 반포나 이런 재건축 아파트 이런 들 보면 보유하신 분들이 거의 20년, 30년 이렇게 보유하신 분 많으세요. 단기로 5년 만에 파시는 분이 없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왜 파세요, 그럼? 그분들은 그거죠.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30년 보유하고 있다가 그 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70살이에요. 여기서 10년 동안 10억이 올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식들만 좋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써야지. 그거 팔고 그냥 내가 그거 10년 동안 즐기는 게 낫죠.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온 것들이 대부분은 또 증여 그리고 상속 가지고 있다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들이 교통정리. 네 교통정리하면서 나오고 거의 그렇게 파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수익률이 제일 좋더라고요. 수익률이 대박입니다. 예. 좋은 거 하나 딱 하고 예. 쭉 하는. 그런 것들은 수익률이 대박이에요. 말도 안 돼요. 예. 어. 이것저것 파시는 분보다 그런 분들이 대박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뭐 동네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것도 예. 좀 포괄적으로 그냥 질문을 드릴 테니까 예. 그러니까 뭐 나눠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도 될까요? 저는 뭐 어떤 포지션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러니까 무리해서 막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면 그만큼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죠. 제가 연문 4% 정도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막 대출 금리를 너무 많이 받고 그러면 사실은 그만큼 오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주택자거나 뭐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지금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4%씩 오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상급지를 가려면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점점 금액이 오를수록 비싼 게 더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자금이 되면 지금이라도 뭐 하시는 게 나은 선택이 아닐까. 왜냐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거니까. 예, 집을 매수하냐 마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내가 벌어서 모으는 돈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크니까요. 왜냐면 집값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연 4% 한다면 4천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연 4천만 원씩 모으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거의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는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승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미리 사놓는 게 내 뭐 돈 한 6억 정도 있고 4억 정도 대출을 받더라도 사놓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래도 4%씩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6억밖에 못 사는 거지만 10억짜리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출이 충분히 소득이 충분하고 가능하다면 아주 무리하게만 대출을 받는 것만 아니라면 매수하는 거는 언제든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 사고 갑자기 3, 4개월 후에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1억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뭐 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사고 뭐 떨어지더라도 1년, 2년 지나면 4%만큼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집값이 꾸준하게 오른다는 게 아니라 그 우상향 사이에는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꾸준하게 기다리고 조급하게 뭐 2년 안에 팔아야 된다, 1년 안에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않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소득이 받쳐주고 너무 무리한 대출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안고 사신 분들은 2년 안에 이거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대출 이자가 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그런데 2년 후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하고 금리가 만약에 올랐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5%까지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죽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 그분들이 던지는 거. 대출 금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급지는 더 떨어지죠.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금리가 연 5% 정도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고 매수하시면 되고, 뭐 내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금리가 5% 정도 되더라도 뭐 2년, 3년 꾸준하게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의 부동산이라면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득과 어떤 원리금 납입을 고려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금리 인상의 룸을 조금 고려해서. 그렇죠. 한 5%까지 오르더라도 내가 그래도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라면 괜찮은데 5% 오르면 나는 큰일 난다. 영끌해서. 그러면 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막 9.11 테러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버티지 못하면 뭐 몇 억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뭐 버틸 수 있는 마인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똘똘한 거 한 채대, 뭐 수도권 여러 채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님은 어떤 걸 좀 추천하세요? 지금 상담 의뢰하시는 분들은 에게는 대부분은 그래도 괜찮은 거 하나로 가는 게 좋다. 라는 걸 말씀 많이 드려요. 왜냐면 지금 이게 매일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데 또 아닐 수도 있죠. 1, 2년 후에는 전략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서울의 이제 핵심지 똘똘한 한 채가 이제 오르는 이유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잖아요. 2주택까지는 괜찮지만, 근데 2주택 매수를 할 때도 투기가 열주고 사실은 취득세가 많이 나가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풀어줬지만 1년 후에는 갑자기 2년 후에는 양도세도 중과가 될 수도 있고, 2주택부터 이런 것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우파나 좌파나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채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풀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채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통합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듭니다. 정책 자체가 약간 진보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전체에서 약간 진보 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성장이나 이제 이런 것보다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는 복지나 이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쓰기 이제 시작했고, 그래서 수도권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팔 때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권이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는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불리하고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주택은 그래도 잘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 또 하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저도 이제 다주택 짤 때 있었고 지금도 여러 채 관리를 하지만 가면 갈수록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게 힘들어져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주택들을 관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사는 집은 하나고 나머지는 다 임차를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임차인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은 임차인들이 집을 잘 안 보여줍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팝니다. 내가 지금 딱 팔아야 돼요. 언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습니까? 입주 가능한 상태가 가장 비싸잖아요.
갭 투자도 들어올 수 있고 입주한 사람도 선택할 수 있고 네.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내가 딱 만기가 돼가지고 팔려고 해요. 근데 갱신권이 남아 있어요. 그 임차인은 안 보여줍니다. 그렇죠. 전세가가 지금 올라 있어요. 2억 올라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지역은 아예 안 보여줍니다. 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상상 속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비평해드려야 됩니다. 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어려워요. 임대인이 그 사람 전화해서 좀 보여달라 그러면 싫다. 왜 보여줘야 되냐?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요. 의무가 있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꼭 보여줘야 되나요? 왜 보여줘야 되나요? 이렇게. 왜냐면 또 누가 자기 집에 오는 걸 싫어하죠. 네. 당연히 싫어하겠죠. 네. 예전에는 그래도 임대인이 어떤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밑보이면 재계약이 안 된다, 쫓겨난다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여줬는데 옛날엔 낭만이 있었어. 낭만이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서로 그래도 좀 인정해주고 그죠. 또 이렇게 좀 있고 또 전세금도 안 올리고 그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안 올려주고 서로 예, 봐주는. 서로 봐주고 네. 이렇게 잘 해줬으니까 그 대신 임대료 안 올릴게요 이렇게 서로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임대료를 안 올려도 안 보여줘요. 그게 달라요. 요즘 법대로 가는 거죠. 원리 원칙대로만 하는 거죠. 요즘 MZ들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만약에 만기일 있어요. 나가야 돼요. 다른 집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만기 안에 전세금 못 준대. 집을 구해야지 줄 수 있대요. 네. 제가 겪은 거예요, 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 보증보험이 돼 있잖아요. 네. 그냥 나갑니다. 임차권 등기 딱 신청해서 딱 걸어버려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딱 찍히잖아요. 등기 보증보험. 찍히죠.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이 일단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도 안 들어와요. 이 집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구나. 그러면 들어오겠어요, 임차인이? 전세 구하기 어렵죠. 그게 딱 찍히면 전세 빼기가 어렵습니다. 매도는 돼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요즘 MZ들은 예, 그냥 과감하게 누가 사생활 침해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도 어렵고 집을 보여줘도 어쩔 수 없이 보여줘도 인상 쓰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이 어차피 다른 집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집을 보여줘도 인상을 씁니다. 의무잖아요. 그래 내가 받아지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갱신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청구를 다 썼고 그냥 만료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는데도 기분이 일단 안 좋아요. 전세금이 몇 억 올랐기 때문에 2년 전에 비해서 일단 기분이 안 좋죠. 그 나이 있으신 세입자분들 이렇게 집 소개도 해주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점점 적죠. 예, 점점 적어지고. 뭐 이런 건 좋았고 이런 건 조금 아쉬웠고 예, 이런 건 다 얘기해줬는데 옛날에 했는데 이제는 그냥 인상 쓰고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전세가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뭐 고쳐달라 이런 게 더 까다로워요. 예전에 그냥 임차인분들이 고쳐서 쓰시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다 청구합니다. 재건축인데 재건축이 예. 몇 개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괜찮으세요? 그거 관리하는 거? 어떠세요? 뭐 하나는 제가 살고 있고 네. 하나는 뭐 줬는데 그것도 그냥 뭐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거를 매도 매수도 많이 했지만 네. 제 것도 뭐 많이 샀잖아요. 경험이 많잖아요. 그리고 중개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하자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딱딱 보고 뭐 불만 있다 그러면 제가 딱 봐서 이거 아닌 것 같다면 제가 가가지고 딱딱 이거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럼 그냥 씁니다. 그 임차인분들이 그냥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왜냐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막 내 집이 아닌데 그렇게 정성 들일 필요는 없어. 또 뭐가 문제면 그냥 뭐 고쳐주세요. 이러면 뭐 견적 뭐 100만 원 나오고 이러는데 딱 가보면 뭐 막혀있는데 주먹으로 딱 빼면 배수구가 막혔대요. 뭐가 딱딱 막혔대요. 그래서 아닌데 하고 딱 빼면 그냥 빠져요. 물이 잘 내려가요. 됐죠? 이러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셀프로 웬만한 거는 이제 하자나 이런 것들은 딱 이거는 저희 하자가 아니라 관리실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실처럼 해주고. 그러니까 그 어떤 하자가 어디서 원인인지 좀 빨리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제가 해줄 것만 딱 해주고 아닌 것들은 위층에 얘기하라. 아니면 뭐 옆에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라. 그러면 딱딱딱 해결이 되고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보일러 안 되면 뭐 배관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거기 밑에 싱크대 밑에 내려오면 있다. 그럼 그거 딱 하면 뭐 9만 원이면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일반인 분들은 그런 게 점점 어려워지죠. 관리하는 거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꾸 전세 뺄 때마다 얘기하고 뭐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옛날만큼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을이거든요. 임대인이 보여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하는 것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이거 막 5째 6째 관리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못해요. 그 상대를 거의 뭐 한두 달마다 계속 연락 올 거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그럼 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쓰기가 싫어가지고 점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어요. 잠실이나 강남 쪽은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목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관심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목동이 관심에서 조금 약간 벗어난 느낌. 그렇죠. 예전보다는. 네. 예전에는 그래도 1급지에 든다고 강남을 뺨 때릴 때도 있었잖아요. 강남. 그래요? 예, 가격 자체로 오면 강남하고 뭐 압구정이나 이런 거 차이가 거의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잠실보다 훨씬 비쌌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아까 뭐 잠실 얘기를 들었지만 목동이 학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 10년 차 이랬을 때는 엄청 비쌌죠. 그러니까 지금의 잠실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얘도 늙었죠. 40년 차가 되니까 네. 신축이 없고 네. 다 오래된 아파트만 있고 네. 그러니까 급지가 떨어졌죠. 예, 아.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동은 일단 양천구에 있고요. 네. 예, 일단 뭐 영등포구하고도 이제 붙어 있고 옆에는 뭐 강서구하고도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붙어 있고 목동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네. 구성되어 있는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라고 네. 택지지구 아파트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개발을 한 거죠. 통 개발을 해가지고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목동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떤 브랜드를 못 붙이고 목동 아파트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단지, 14단지까지 이제 아파트가 있고 지금은 한 총 2만 5천 세대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목동 아파트라고 이름은 지어졌지만 목동 13단지잖아요. 네. 근데 다 목동은 아니에요. 아. 잠실도 다 잠실동이 아니고 뭐 신촌도 다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목동도 있고 신정동도 있다. 그래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에서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목동으로 들어가고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신정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1단지부터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7단지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좀 비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다 중심 상업지구예요. 여기 1단지 어디 단지든 한쪽에 이제 상업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중앙을 관통하게끔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중심 상업지에 가깝죠. 여기도 가깝고, 그러니까 소외된 단지는 없어요. 여기서도 중심 상업지, 여기도 가깝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적으로 완벽하게 대칭을 줘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여기들이 이제 유명한 학원가들이 이 사이에 건물들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중심이 이제 목동역, 오목교 라인 이 중앙이 5호선이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이라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현대백화점도 있고 네. 여기 보면 이제 하이페리온이라는 주상복합 큰, 고급 네. 주상복합이 있는데 여기 트라펠리스도 있고요. 이 두 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는 2년 전인가 조사를 했을 때 카드 사용액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어이구. 예, 소득이 엄청나는,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이 산다는 거죠. 대형 평수만 또 있으니까 이런 이제 하이페리온도 있고 뭐 트라펠리스도 있고 그리고 하이페리온 2차도 이렇게 이 사이에는 이렇게 주상복합이 이렇게 있고 학원가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네. 주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요. 식당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중앙 쪽으로 굉장히 좋은 학원들이 다 몰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생각하는 황소라든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영어, 수학 학원들이 여기 다 몰려 있어서 입지적으로 중앙이잖아요. 네. 어느 단지도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몰려 있고 중심에 이제 현대백화점 이쪽 라인이 굉장히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공원들도 중간중간에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원들이 중간중간에 있죠. 네. 많이 있잖아요, 공원이요. 네. 이렇게 띄엄띄엄 만들어 놨고 쭉 내려오면서 학원가들이 쭉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공원이 큰 공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학원가들이 여기까지 쭉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죠. 여기까지 있네. 오. 예. 그래서 1단지에서도 가깝고 10단지에서도 가깝고 모든 데서 다 학원을 걸어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아, 이렇게 컨셉을 이렇게 짜놨군요. 예, 그러니까 모든 단지들에서 학원가를 다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멀지가 않아요. 10분이면 10분 안에 모든 학원가를 다 갈 수 있는. 소외된 단지 없고 모든 단지가 다 걸어서 학원이나 학교를 10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된 도시입니다. 소외된 거는 강남하고 좀 멀어가지고 사실은 위치적으로 보면 이 양천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중심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분석한 영상도 있긴 한데 이 중심에서는 여기가 약간 잠실 같은 느낌이에요. 거리가 비슷해요. 중심에서 목동하고 그다음에 뭐 잠실하고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잠실보다는 예전에는 여기가 더 훨씬 새 아파트였고 주공이었을 때 훨씬 새 아파트였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훨씬 여기가 더 잘 살고 비싼 아파트였고 여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는 다 구축되고 여기는 다 신축이 들어오면서 역전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대칭적으로 잠실하고 목동이 약간 비슷한 컨셉의 느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왜냐하면 여기도 모든 수요를 끌어올 수가 없어요. 중심에서는 좀 멉니다. 여의도에서도 좀 멀잖아요. 거리가요. 그러니까 물론 지하철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만 고소득자들은 지하철을 안 타고 다니잖아요. 전문직들 이런 분들은 자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차로 잠실까지는 출퇴근은 일단 거의 불가능해요. 자차로 갈 수 있는 임계점이 거의 반포입니다. 차가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포가 비싼 이유는 중심까지 끌어올 수가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압구정까지 생각하는데 그 이상을 못 가요. 삼성동까지도 못 갑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 예측이 안 돼요. 여기 중앙에 있는 수요를 끌어오기도 어렵고 잠실도 머니까. 근데 노선도가 뺑 돌아가니까. 근데 여기는 목동 같은 경우는 진짜 잠실은 뭐 강남 쪽에 있는 수요를 끌어오기는 어렵고 강남이 멀잖아요. 자차로는 출퇴근이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이쪽은 위치적으로 수요가
여기는 일단은 여의도의 배우 수요예요. 맞습니다. 여의도에 고급 일자리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하철로 뭐 10몇 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 5호선 자체가 여의도와 연결이 되고 마포, 공덕, 애호개, 종로, 종각, 광화문 이쪽은 가깝죠. 차로 타도 뭐 50분이면 가고 마포까지는 저도 실생활을 하면 도어 투 도어로 40분 걸리고 저는 예전에 사무실 여의도인데 여의도까지는 도어 투 도어로 30분이 걸립니다. 모든 엘리베이터 내리고 모든 시간 다 포함하고 딱 사무실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30분이니까 갈만하잖아요. 네. 40분 여기는 한 50분 갈만한데 강남까지 가면 대중교통 무조건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수요, 여의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들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중구 쪽, 광화문 쪽 이쪽 수요도 좀 많이 있고요. 강남은 좀 머니까요. 그렇죠? 비싸고 잠실은 좀 머니까 수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쪽에 마곡. 예, 마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동네는 사실은 목동이긴 해요. 여기는 직장인들이 고급 일자리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해보면 여러 이제 동네에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네. 강남에 있는 분도 있는데 소득은 여의도, 중구 쪽 이쪽이 훨씬 높아요. 왜 그렇죠?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강남은 양질의 일자리도 있는데 그냥 콜센터도 많고 섞여 있죠. 섞여 있어요. 그냥 뭐 이상한 뭐 모든 곳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진짜 소득이 높은 곳, 그러니까 회사는 많은데 다 소득이 고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소득이 엄청 높아요. 제가 증권맨 이제 압구정으로 제가 매수를 도와드린 분도 있는데 네. 그분은 중권맨인데 어떻게 압구정을 사셨지? 대단하다. 연봉이 20억이에요. 우와. 인정. 예. 연봉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반포 쪽을 알아보시다가 반포 재건축, 신반포 쪽, 반포 쪽을 알아보시다가 압구정을 가라고 그냥 거치지 말고 이 정도 연봉이면 압구정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가시라고. 예, 근데 한 10억 올랐어요. 사실 1년 사이에요. 아. 예. 큰 평수를 갔거든요. 예. 그래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차로 도어 투 도어로 30분 갈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이 여의도 직장인이 도어 투 30분으로 갈 수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가 없어요. 여기 반포도 30분은 넘게 걸리죠. 4, 50분은 걸릴 거예요. 지하철 타고 나면 좀 빨리 갈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게 인접지고 그리고 마곡, 여의도 하고 멀리는 이제 광화문 이쪽까지도 5호선 쪽 가면 좀 가깝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올림픽 월드컵 대교가 지금 개통을 해가지고 상암. 걸으면 바로 2, 30분이면 사실 상암 단지도 다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왔지만 이쪽에 있는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네. 이쪽도 아주 고급 일자리는 없지만 네. 여기서도 임원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임원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광명 이런 데도 전문직들이 많이 살죠. 목동은 좀 전문직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도시이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문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물려받은 게 아니라 공부로 성공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똑같이 그거를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 출신들이 자기 자녀들 의사 많이 시키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교육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일대, 그러니까 서울을 노리니까 부자들이 서울만 산다고 생각하는 게 하시면 안 되고 이 고양시 쪽에도 부자가 엄청 많아요. 땅 부자들 이거 개발하면서 얼마나 파주에 있는 땅 하면 몇백억, 몇천억씩 있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전문직이 살죠. 네. 이쪽도 살 거 아니에요. 네. 일산 쪽도 전문직 살고 또 나중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 또 여기도 부자들도 있고 생기고 그리고 공항 근무하시는 그런 기장분들도 계시고 부천 그리고 광명, 구로 이쪽에 전문직들 좀 연봉 많으신 분들 안양 그리고 멀리는 이쪽에 송도나 네. 인천 쪽에 공단에서 큰 제조업을 하시는 그런 부자들도 엄청 많아요. 공단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동네가 학군을 가진 동네가 사실은 목동밖에 없어요. 이쪽 서남권에서는 진짜 예, 서남권에서는 아무리 봐도 여의도는 좋은데 학군이 없잖아요. 학군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냐면 너무 비싸게 또 학원가가 생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서남권에 있는 부자들, 서남권에 있는 사업하시는 그러니까 뭐 꼭 직장을 하면 강남이 더 좋은 건 맞는데 여기에 있는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여기 있는 부자들, 여기 있는 전문직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 집이 전세로 뭐 갭 투자로 강남 해놓으면 된다 그러는데 진짜 돈 많은 분들은 그렇게 갭 투자에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내가 돈이 많은데 2, 3억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몇십억씩 버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내 집에서 좋은 집 사가지고 그냥 안전적으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하죠.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목동이 마지노선이에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예전에 직장이 인천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네. 20년 정도 했거든요. 네. 하다가 출퇴근을 고려하고 제가 반포 청담, 여기 뭐 이천동 이쪽을 같이 알아봤어요. 왜냐면 집값이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뭐 갈 수 있는 데가 제 돈으로 그때 갈 수 있는 데가 이쪽까지 가고 했는데 뭐 여러 건에서 여기는 제가 가봤는데요. 지하철로
1시간 10분 걸리고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차로 가봤더니 감당이 안 돼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하다가 여의도도 같이 고민하고 목동하고 어쩔 수 없이 거리상으로 고민하다가 여기는 이제 내가 초등학교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가정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 뭐 돈 뭐 이거 떠나서 좀 안정적으로 좀 자녀 키우기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목동은 약간 폐쇄성이 있는 게 전국구는 아니에요. 강남처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곳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강남 쪽에는 대체재가 많죠. 부자들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좀 돈이 있는 전문직이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데가 뭐 이천동 갈 수도 있고 한남 갈 수도 있고 한남 갈 수도 있고 압구정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뭐 대치동 갈 수도 여기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좀 멀리는 잠시까지도 가는 사람도 있고 성수도 갈 수 있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부자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좋은 동네가 여기밖에 없어요. 목통하고 여의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의도는 실거주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선택지가 이제 없는 느낌? 동네가 강남보다는 뭐 외진데 거기 있는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는 느낌? 비싼데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약간 항아리 상권 이런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학군적으로도 이제 3대 서울의 학군 보면 이제 중계동 보고 목동 보고 대치동 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확히 트라이앵글이죠. 여기서 목동까지 못 가요. 여기 있는 애들이 의정부 뭐 이쪽에 있는 애들이 못 가요.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트라이앵글로 이제 생기는 거죠. 입지적 위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학군이 안 생기잖아요. 좋은 학원가가. 네. 이유가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 하면 되거든요. 근데 목동은 뭐 생길 수가 없죠. 대치동 멀잖아요. 중계동 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이제 대체제가 생기기 좀 어려운 거죠. 학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동 실거주 필수인가요? 그렇죠. 목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네. 실거주를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세대 전원이 하셔야 됩니다. 부모만 살아도 안 되고 모든 가족이 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 전원 이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있어도 안 돼요. 그거를 팔고 와야 돼요. 무주택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주택이 하나 있는데 여기 그냥 실거주하면서 살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안 됩니다라고 허가를 안 내줘요. 만약에 그래도 꼭 살고 싶은데 그러면 이 집을 1년 안에 파는 조건.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아서 판다는 조건으로 서약서를 쓰고 들어옵니다. 안 팔리면요?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과태료가 어마어마해요. 뭐 금액이 정확히 이제 기억 안 나는데 금액의 뭐 몇 점 몇 프로를 매년마다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막 1, 2천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렇게 안 지키겠죠. 그게 굉장히 큰 몇 억 단위고 막 취소가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금매로 던지도 어떻게든 팔아야 됩니다. 국회대로 공원화되면 사단지가 7단지 많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디죠? 국회대로 공원하라는 건요. 여기가 국회대로인데요. 경의선 숲길처럼 이제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가 단절된 게 없어지고 경의선 숲길처럼 공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공덕 같은 경우도 조그만 주상복합들 마포 파크장 이런 데는 되게 소규모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가격이 좀 비싼 이유는 사실은 그 경의선 숲길 때문에 그래요. 그런 쾌적한 공간이 마포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영향을 받지만 7단지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활권이 좀 달라요. 좀 멀어요. 역하고가 역세권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13분 뭐 걸리니까 그러면 좀 멀고 중심하고 좀 멀긴 하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세대수도 더 크고 여기는 바로 붙어 있잖아요. 여기요. 물론 갭은 어느 정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유지를 하는 느낌이어서 급지는 좀 다르다고 입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긴 하겠죠. 목동 단지가 안 되면 비단지는 어떤가요? 비단지 같은 경우는 비단지도 워낙 많아서 되게 다양한데요. 네. 그러니까 목동 그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는 지금은 조금 가격이 저는 괜찮다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큰 비싼 아파트들은 뭐 트라이플리스 이런 것도 어휴 가격대가 아주 그냥 가격대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26억 7억 중층 되는데 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27억 5천 뭐 비싸다 생각하시겠지만 뭐 42평에 이 정도면 저는 커뮤니티나 수준 입지나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다 구축이 다 이 금액보다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이 될수록 그리고 그러면 급지가 올라가고 뭐 재건축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런 쪽도 괜찮고 비단지가 목동 비단지가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메리트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요가 빠질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비단지 쪽 이런 걸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팔고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제 그전에는 목동 언제 돼 관심 없었는데 팔고 속도가 붙고 막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넘어가겠다는 분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시공사 선정되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정체가 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곳이 여기도 이제 리모델링을 할 거고 신정 아이파크나 아니면 이런 대표적인 비단지 아파트거든요. 또 한신청구 아파트 이런 데가 언젠가는 리모델링이 되겠죠. 근데 그럼 당장은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10평대가 뭐 30억 몇 억 넘는다고 7단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2, 3억 정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축이 바로 들어오면
근데 이제 들어오고 또 입주 주변이 다 신축으로 바뀌면 동네가 바뀌니까 더 올라가겠죠. 지금 입지는 아니니까요. 급지가 저는 2급지 1등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재건축이 되면 1급지 아래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주변에 있는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14개 단지들이 이제 다 하나씩 순서적으로 이주를 할 텐데 전세 사시는 분이든 거주하시는 분이든 네. 이사할 데가 어디 있을까요? 먼 동네 학군 때문에 오신 분인데 멀리 못 가잖아요. 다 이런 비단지 아파트로 가죠. 여기 전세가가 거의 2배 올라가서 1.5배씩은 기본 올라갈 것 같아요. 갭이 매매가하고 전세가 똑같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갭 뭐 5천으로 투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그렇게 멈추지 않겠죠?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폭등을 하겠죠. 여기 있는 비단지 아파트 세대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는데 한 10년 후로 보면 이주 수요 플러스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장기 호흡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제만 시작하는데 이제 뭐 명일동 관련 쪽도 고덕 쪽 이런 쪽도 재개발 구역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량진 뉴타운도 지금 이제 관리처분 인가 단계 된 데가 많고 그 관심이 있는 데가 그런데 부가연 2구역 이런 데가 관심이 좀 지금 많이 수요가 몰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노량진 뉴타운도 제가 진행해드렸는데 뭐 금방 매매가 수르륵 다 팔려서 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뭐 실거주 의무는 없으니까 그런 데는 그런데도 조금 관심 가지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된 데 말고 좀 대표님이 좀 개인적으로 좀 예. 여기는 좀 그래도 저평가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있을까요? 목동 쪽으로 보면 아까 트라펠리스나 네. 이런 하이페리온 이런 데가 좀 가격이 괜찮다고 봐요. 40평대에 여기는 또 고급 대형 평수만 몰려 있고 주상복합이지만 학군도 좋고 뭐 백화점 다 몰려 있고 하기 때문에 27억 정도면 40평대 저는 굉장히 조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 3억 더 올라도 그렇게 비싸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격을 평가할 때는 과거 시세를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동네의 그런 느낌?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이 금액대로 여기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가? 입지나 이런 거. 입지 그냥 지도로 보는 입지 말고 그 동네를 갔을 때 약간 디테일한 거죠. 상권이나 학원가 그리고 도로의 안정성. 그리고 자녀 키우기 좋은 건가 아니면 뭐가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려나 아니면 동네 분위기가 어떤가 냄새가 어떤가 때깔이 어떤가 봤을 때 여기가 좀 이 돈 주고 갈 만한 느낌인 거 동네 때깔이 이런 것도 다 포함하고 수준 다 보고 전체적으로 좀 디테일 저는 다 다니니까 그냥 뭐 지도 보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중개도 해주고 뭐 컨설팅도 하고 다 다녀보면서 제가 느낀 경험으로 토대로 하니까 이 금액의 이 느낌이라면 사실은 조금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다. 주상복합 쪽도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영향이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목동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수요가 좀 빨릴 수 있지만 이런 좋은 곳은 실거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 수요가 좀 적고 가격적으로도 목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느 정도 이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갭이 얼마 안 들어요. 42평에도 전세가 거의 뭐 17억, 18억 할걸요? 생각보다 갭이 10억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10억보다 조금 10억도 큰 돈이긴 한데 사실 10억 정도 있는 돈으로 마포에 있는 신축 30평대 못 사는 데도 많거든요. 10억에서 12억 정도 듭니다. 네. 마포 프리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는 갭 한 12억 정도 필요해. 30평대 가는데. 근데 여기는 더 적게 되는데 더 입지는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적은 돈으로 효과를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목동 진행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요. 단계는 초기인데 여의도, 여의도, 그 다음에 압구정 이런 데는 훨씬 빨리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인재 조합 설립했거든요. 목동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는데 다 따라잡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포인트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요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더라도 오래 걸리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특징들이. 그런 것들이 목동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목동 뭐 교회를 한복판에 띄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그게 없고. 그러니까 재건축이 좀 오래 걸리는 이제 아파트들의 이제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압구정이 그런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너무 관심이 많은 지역. 너무 대장, 전국구 대장. 이러면 거기는 입주민들이 어깨가 좀 올라가죠. 우리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가죠. 이거는 우리는 전국에서 제일 우리나라 제일 좋은 아파트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시공사나 이런 것들이 눈에 안 차죠. 다른 아파트는 그냥 이 정도면 좋은 거야 하는데 나는 현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밖에 못 지어? 우리 원하지 않아. 현대 우리 안 원해. 용 날개 달아와. 뭐 이런 거. 이거는 그렇지. 이건 커뮤니티가 너무 부족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다른 거 해. 이게 이제 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동이 있고 한강변이 아닌 동이 있잖아요. 한강변에 있는 동은 한강변을 그대로 가지고 싶어 해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강을 봐야지 가격이 훨씬 비싼 건데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동별 동의율이 잘 안 올라가고 이분들이 계속 불만이 많습니다. 한강 재건축해도 한강 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뭐 난리 나죠. 아닌 단지도 있으니까 한강뷰가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뷰가 되는 단지들은 똑같은 한강뷰를 보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자리를 원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을 때 감정가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까 아파트는 비교적 균질하다 그랬잖아요. 네. 동하고 목동은 차이가 없어요. 여기 몇 동이나 층하고 사이가 없어요. 근데 압구정동은 차이가 커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평수인데 여기가 훨씬 비싸요. 그걸 원해요. 감정평가. 그리고 한강변이니까. 그러니까 역전이 되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한강변에 있는 34평보다 안쪽에 있는 40평이 더 저렴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막 이게 막 복잡해. 아직까지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감정평가를 아직 안 받았잖아요. 이거는 대략적인 거고 서로 생각은 한강변에 있는 동들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우리가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한강이 안 보이는 평수가 좀 큰 평, 우리가 대지 지분이 많아. 너네는 그래도 대지 지분 얼마 안 되잖아. 우리가 다 이 사업 다 하는, 우리가 진짜 주인이야. 우리가 짱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쵸? 그러겠다. 이해관계가 진짜 첨예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재개발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압구정동은 압구정 아파트가 뭐 신현대, 뭐 구현대 나눠졌지만 사실은 거기가 몇 차로 쪼개져 있어요. 맞습니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다 달라요. 30평대 되면 목동은 똑같아요. 같은 아파트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같은 34평인데 지분이 막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8차도 있고 9차도 있고. 네, 대지 지분이 달라요. 다르죠. 많이 차이 납니다. 같은 34평인데 어떤 거는 40평대를 받고 어떤 거는 30평대를 받아요. 어떤 30평은 40평대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고 또 하나는 통합재 건축. 그런 단지들 몇 차를 통합을 하잖아요. 다 묶어서 하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면 얼마나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죠. 다 달라. 지분도 다 달라. 아파트도 몇 차 다 달라. 뷰도 달라. 뷰도 달라. 그리고 자긍심이 또 있어. 웬만큼 만족을 못 해. 그렇죠. 쉽지 않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오래 걸린다. 이제 그때 제가 압구정 들어가신 분 있잖아요. 네. 그때 오래 걸릴 수는 있다. 빨리 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언젠가 되면 100억 넘어간다 하고 제가 도움을 드렸거든요. 100억 넘는 느낌이다. 사고 싶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해드려서 많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목동은 그게 없어요. 한강변이 아니죠. 그리고 몇 차 통합이 아니에요. 1단지, 2단지 각각 재건축입니다. 통합 단지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리스크도 없고, 뭐 지분별로 딱딱딱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요소들이 없고, 그리고 이제 목동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자녀 교육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많잖아요. 젊은 분들의 비율이 좀 높아요. 재건축 단지 중에서요. 그러니까 여의도나 압구정만 가더라도 진짜 연세가 다 많으세요. 할아버지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막 빨리빨리가 잘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그리고 된다. 이해가 돼. 고집이 또 있으세요. 자기 보세요. 압구정에 만약에 있어요. 자산가 뭐 100억 자산가예요. 돈을 내가 이렇게 벌어서 성공했어. 타협이 잘 안 돼요. 자기 주관이 네, 설득이 안 돼요. 그분은 설득을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난데. 안 돼. 이런 느낌. 나 안 해. 나 안 중요해. 나 돈 많아. 이러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이제 목동은 그에 비해서 학군지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요. 실거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목동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매수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30, 40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 분들은 이 오래된 아파트에 살기 싫어하죠. 더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7, 80분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안 불편해요. 그렇지.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동에 있는 분 30, 40대 같은 봤을 때는 이건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주차도 이해가 안 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톡방 이런 데가 소통이 엄청 빨라서 뭔가 빨리 돼요. 그래서 좀 하더라도 일단 속도가 우선입니다. 뭐 의견이 있어도 그래도 빨리 하자. 강남하고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 우리는 빨리 재건축해. 이게 재건축이 안 되니까 너무 격차 벌어졌잖아. 우리 빨리 해야 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진행이 사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수립도 수립 후 지정도 엄청 빨리 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고, 뭐 시에서 뭐 해라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오케이 하고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수용을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돼서 생각보다 진행이 되게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다른 단지보다, 그러니까 압구정만 하더라도 분담금이 거의 1:1 재건축 수준이어서 저는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30평대 30평 가는데 저는 그냥 쉽게 10억 정도 그냥 분담금 생각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1:1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일반 분양을 많이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일반 분양을 많이 하려면 용적률이 뭐 200 몇 %인데
하려면 그만큼 임대 아파트 많이 짓거나, 그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임대 아파트가 되면 아구쟁이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생각만큼 타협하기가 우리는 1대1 재건축에다 분담금 10억 내더라도 나는 임대 아파트 적게 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대1 할 거야. 어떤 데는 나 돈 없어. 이게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목동은 일단은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은 평수를 가는 게 아니라 높은 평수를 가더라도 분담금이 대부분 없어요. 대지 용적률이 뭐 20%대부터 150%대까지 뭐 거의 중층 재건축이지만 저층 재건축하고 맞먹는 그 정도. 용적률이니까 목동 7단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27평 가지고는 35평을 무상으로 가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35평에 35평 받는데 10억 분담금 내라 그래요. 그럴 때 동의율하고 속도하고 27평인데 방 2개 화장실 하나예요. 27평이. 이중 주차해야 돼요. 커뮤니티도 없어요. 오래됐어요. 이런데 재건축 빨리 하면 공짜로 무상이네? 무상으로 35평 새 거로 줄게. 아반떼인데 아반떼 너 있잖아. 아반떼 이거 있잖아. 오래된 거 20년 됐잖아. 이거 나한테 구화방. 그 구화방 팔면 내가 그랜저 있잖아. 그랜저 신형으로 줄게. 이러면 나는 클래식카가 좋아요. 이런 분들 있겠죠. 근데 굉장히 적겠죠. 그리고 부담금 없어. 공짜야. 이러면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빨리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이 빠른 이유는 분담금 없이 큰 평수로 무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크게. 투자 플러스 실거주가 돼야 되겠죠. 네. 뭐 규제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단지가 지금 여러 가지인데 네. 여기서는 뭘 사야 되는 거예요? 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니까. 이 상황에 따라 가격이 사실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 자체가 속도, 입지, 대지 지분 이거에 따라 다 섞여 있어요. 그거 버무려져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7단지 가장 비싼 이유는 가장 비싼 데가 7단지거든요. 네. 이거 제가 어제도 계약을 매수를 하나 해드렸는데 네. 신고가가 하나 나올 예정이고요. 35평 때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토지개발 허가는 허가를 받는데 3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들에서 신고를 늦게 하거든요. 일부러요. 가격 자극되니까 늦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2개월 후에 올라올 수도 있는데 4월 달이나 3월 말 올라올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 의미 있는 7단지에서 의미 있는 가격에 깜짝 놀랄만한 가격이 나옵니다. 여러 개가 여러 개가요? 네, 툭툭 나오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급 정보를 드리는데 이거는 뭐 진행 중이어서 더 디테일 드리긴 어렵고 7단지가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인데 제일 비싼 이유는 대지 지분도 좋고, 여기 한번 보시면 가장 대장 단지를 소개해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네. 7단지 가장 대장 단지인데 가장 큰 평수가 36평짜리가 하나 있어요. 네. 지금 26억 4천에 9층이 거래됐는데 26억 8천까지도 거래가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더 큰 금액의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여기는 뭐가 장점이냐면요. 36평이잖아요. 네. 대지 지분이 거의 30평 가까이 돼요. 29점 몇 평인가 그래요. 그렇습니까? 엄청나죠. 30평이면. 대지 지분이 이제 말이 안 되는 대지 지분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는 40평대를 무상으로 받거든요. 와. 지금 받고 환급을 받냐 안 받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0평대 받고 환급을 받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랜저로 바꿔주는데 구화방을 예. 돈이 나오네? 돈이 또 주는 거예요. 쓰세요라고. 예, 또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업성이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입지는 목동보다 더 좋은 입지는 많지만 더 좋은 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성을 들이밀었을 때는 여기보다 사업성이 나오는 데가, 그러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정부나 시에서만 방해만 안 하면 사실은 여기는 무조건 빨리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장점인 거죠. 대지 지분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비싸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분도 많고, 그래서 여기 단지가 지금 2,550세대잖아요. 예. 여기 재건축되면 5,000세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목동 세대 수가 2만 5천 세대라 그랬는데 재건축 완료는 5만 세대로 늘어나거든요. 2배 정도가, 용적률이 2배로 늘어나도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세대가 5만 세대 정도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 서울에서 균질한 신축 5만 세대는 없잖아요. 현재 5만 세대는 없을 거예요. 개포도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슷하거나 좀 작거나, 이거 잠실은 조금 이제 구축이 많아졌고, 택지가 큰 규모만 말씀드리는 거, 평지에 대단위가 되는 데는 잠실, 개포, 그다음에 잠원, 반포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의도, 압구정 이런 데는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큰 규모로 되는 데는 이제 마지막인 거죠. 목동이 10년 후에는,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대단지에 이렇게 규모가 큰 매머드급, 신도시급의 신축 세대로 균질하게 있는 도시는 목동이 앞으로 영원히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위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데가 서울에 없잖아요. 땅이요. 재건축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재건축이 어렵잖아요. 이런 평지에. 이런 평지고 용적률이 이미 200% 넘는 데는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잠실이 재건축 한 번 더 하겠어요? 어렵잖아요. 우리 생에는 우리 생에는 어렵고, 예, 우리 생에는 뭐 100년 후에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년, 30년 후에 가장 대단지 신축이 몰려있는 곳은 이제 유일한 곳이 여기밖에 이제 없는 게, 그 그림을 멀리 그려본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비싼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군도 좋고, 여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모근초, 모근조 네. 초가 유명한데 저희 딸도 아마 이쪽으로 내년에 이제 갈 예정입니다. 아. 예, 갈 예정인데 여기는 모근초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초중 안에 들 수 있어요. 강남 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여기는 굉장히 자녀가 없는 저도 여기는 다 그렇죠. 워낙 유명하게 들어봐서 엄청 예, 빡센 곳이어서, 그래서 강남 쪽에서도 만약에 학원에서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기출 문제, 뭐 예상 문제 풀어줄 때 모근중 문제를 풀어줘요. 근본 있네 여기. 모근중 문제를 풀어보게 해요. 대치동에서. 저 대전에 있을 때도 이렇게 예. 충남고 문제 풀게 하듯이 충남고도 명문이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이 문제를 이제 서울 각지에선 풀어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면 되라. 수학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말이 되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학군도 좋고 현대백화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제일 비싼 거여서, 그리고 또 역도 가깝잖아요. 네. 목동역, 뭐 백화점도 가까운 오목역도 가깝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분도 높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다 끼고 있고, 주상복합도 가운데 끼고 있고. 예전엔 제일 비싸진 않았어요. 왜냐면 재건축 전에는 여기가 이제 구성도를 보면 작은 평수부터 되게 많다. 예. 36평도 세대수가 별로 안 돼요. 거의 중소형 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단지가 많은 1, 2, 3, 뭐 5, 6 여기는 대형 평수 훨씬 많거든요. 대형 평수 구성이 거의 큰 평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엄청 큰 평수가 많죠. 그러네요. 예. 세대수도 빵빵합니다. 방이 1, 20세대가 아니에요. 보세요. 90세대. 이거 다 더하면 대형 평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네요. 이쪽 엄청 많습니다. 이게 다 작은 게 제일 24평인데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사업성으로는 여기가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성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여기는요. 그렇죠. 근데 이제 7단지가 더 비싼 이유는 여기 역세권이 지금 아니어서 입지가 반영이 된 거죠. 좋은데 학군도 좋고 너무 좋고 대형평,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인 거죠. 5단지가 전통적인 이제 부촌이거든요. 목동 내에서도. 그래서 왜냐면 다 대형평수 막 뭐 50평 뭐 이런 데들 막 사니까. 네. 여기는 7단지? 뭐 20평? 뭐 7단지 뭐 어때서? 여기 우리가 훨씬 부자인데. 얘는 다 50평대 외에는 방도 있고 화장실 하자고 여기는 막 방 4개고 막 이러니까 훨씬 부자죠, 여기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점 가격이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재건축이 가까우게 되면 평형 구성이 바뀌게 되죠. 얘네가 20평은 20평 안 받잖아요. 30평대, 40평대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평형 구성도 좋아지고, 역도 가깝고, 편의시설이 또 가깝고, 백화점 다 가깝고, 여기는 좀 멀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이제 여기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된 거죠. 이게 재건축 연원과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무게중심이 또 바뀌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트렌드에 따라 또 바뀌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중심 상업지, 백화점 이런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맛집도 그렇고. 네. 여기는 다 완벽하니까요. 그게. 단점은 평형 구성이 좀 중소형이 많았는데 재건축 후에는 한 30% 이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맞아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현대백화점 지하에 네. 메가박스가 있더라고요. 예, 마가박스 있어요. 팝콘이 맛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메가박스 고급 버전 있잖아요. 비싼. 부티크, 맞죠. 부티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뭐 백화점이든 뭐 편의시설이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곳이어서, 보통 백화점 장사가 요즘 잘 안 되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어제도 제가 가가지고 뭐 하고 왔는데 사람이 빠글빠글합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목동에 있는 분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애들 교육에 신경 쓰고 거의 멀리 안 갑니다. 여의도 많이 갈 것 같잖아요. 여의도 가서 막 여의도 더현대 막 갈 것 같잖아요. 안 가요, 잘. 그냥 여기 현대백화점 가요. 거의 여기는 현대백화점이 여의도 현대 약간 축소 버전,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약간 또 리모델링도 했거든요. 새로 리뉴얼을 해가지고 했는데 축소 버전인데 뭐 여의도까지 잘 안 가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학원 보내고, 그리고 아침에 학교 등교시키고 좀 휴식 시간에 엄마들끼리 정보 교류를 하죠. 모임 갖고 티타임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어떻게 할 건지 하는데, 왜냐면 또 있으면 또 애가 또 하교되고 또 학원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빠요. 여유롭게 막 2-3시간 동안 어디 비울 시간이 없어요. 멀리 갔다 올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있어요. 엄마들끼리 만나요. 멀리까지 안 가요. 이 백화점은 지금은, 예전에는 진짜 전국에 막 7위, 8위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오래돼가지고 예전보다는 소득이 떨어졌죠. 목동이 수준이. 왜냐면 임차인분들도 많이 사시고 재건축 아파트 보유만 하고 안 사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기를 없애지 않고 리뉴얼을 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여기 5만 세대가 들어오면 여기만 이용하거든요. 여기는 다시 예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유지가 되고, 중간에 있는 신도림 쪽에 있는 현대가 이제 이게 없어졌잖아요. 네. 그 중간이 있기 때문에. 네. 7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7단지는 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7단지뿐만 아니라 1단지부터 14단지 가격이 다 비싸요. 비싼데 이제 여기 앞쪽에 이게 좀 더 비싸고 대형 평수가 많잖아요. 목동으로 들어가는 데가 좀 더 비싼 편이고,
그리고 이쪽은 신정동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에요. 물론 8단지는 목동 입지가 좋아가지고 목동에 들어가는 단지들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쪽은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나 금액대로 따지면 신정동으로 들어가는 단지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11단 저기는 다 중소형 평형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목동 부촌이라 보기는 어렵고 좀 보시면 고척하고도 가깝고 목동 끝인 거죠. 중심하고 또 멀잖아요. 네. 그래도 학구는 그래도 좋은 편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데 금액 보면 여기 때는 이제 실거래가를 보시면 20평대는 뭐 12억, 12억 2천 이 정도에 들어갈 수 있고 뭐 27평 같은 경우도 14억, 14억 3천 이 금액대도 접근이 되는. 그러니까 다른 급지에서 여기를 올 때 그래도 가장 만만하게 보는 게 이제 이쪽이 접근하기 쉬우니까 13억, 14억, 27평을 이쪽을 보는 거죠. 여기는 20억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목동 재건축이 완성되면 노량진 뉴타운과 비교할 정도가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다른 느낌으로 봐요. 다른 느낌. 예,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을 좀 높게 보시는 분들은 뭐 입지적으로 가까우니까 강남에서. 강남도 뭐 가깝고 여의도도 가깝고. 여의도 가깝고 다 가깝잖아요. 여기 위치로 보면 다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로 보면 가깝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여기가 30억을 넘으려면 이 돈으로 30억을 갈까 하면 사실은 30억을 갈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노량진 뉴타운만에 30억을 넘는 수요를 일으키려면 여기만의 독보적인 뭔가 있어야 돼요. 컨셉이. 아. 그냥 뭐 교통 좋다라는 것만으로는 30억이 넘길 수가 없어요. 교통 좋은 데는 서울에 많아요. 왕십 뉴타운도 교통 엄청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교통만 보고 평가했을 때 문제. 그러니까 그걸 직접 그 동네를 가보고 동네 사군이나 상권 여러 가지 동네 느낌, 부자들이 끌릴만한 요소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유튜브 보면 뭐 몇십억 간다 이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혹할 수도 있고 업자들이 올린 영상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래야지 또 자극적이니까. 그런데 청량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입지로 교통이 다 지나가고 GTX 지나가고 해서 어마어마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안 비싸요, 생각보다. 그게 뭐냐면 실제 살아보면 그 정도 가치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 30억 넘는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20억대에서 머무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이 들어오는 한 9,000세대, 10,000세대 정도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약간 언덕인 것도 있고 그리고 학군도 뭐 들어온다 생각에 저는 이제 학군이 들어온다 생각을 일단 안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학군이 그냥 뉴타운 들어온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왕십 뉴타운도 들어왔고 마포도 들어오고 주변에 뉴타운들이 엄청 신길 뉴타운도 들어왔잖아요. 근데 학군이 생겼나요? 마포는 조금 생겼습니까? 생겼죠. 마포는 조금 생겼는데 거기는 약간 다른 개념인 게 그쪽에는 워낙 그 세대수가 훨씬 많고 노량진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일단 들어왔고 학군이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학원가가 몇 개 생기긴 했지만 그러니까 학군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평균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밑으로 볼 수밖에. 왜냐면 입시 결과가 안 좋으니까요. 근데 노량진 뉴타운의 장점은 뭐 학원가 이런 거는 왜냐면 주변에 뭐 고시원 촌도 있고 무슨 고시 전문 뭐 학원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 물리적으로 건물이 있다고 학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군이 생길 확률은 신길 뉴타운 되고 다 있었지만 거의 뭐 0에 가깝다고 보기. 물론 어느 정도 다닐 만한 초등학교 뭐 이런 데 생기긴 하겠죠. 근데 학원가도 어느 정도 생기긴 하겠지만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학원가가 생기는 거는 현실적으로 생기기가 어렵다. 왜냐면 반포도 가깝고 목동도 너무 가까워요. 학군은 진짜 쉽게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잠실도 크게 안 생기는데요. 목동이 너무 가까워요. 좀 넘어가면 반포예요. 여기 생길 이유가 없어요. 위치적으로 학군이 생길 수 없는, 그러니까 입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현대 옆에 그냥 조그만 규모, 훨씬 조그만 규모, 그냥 롯데백화점 조그맣게 짓는다. 한 10분의 1 크기로 짓는다. 그러면 여기서 거기에 좋은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똑같이 보면 여기에 노량진에 큰 백화점이 생긴다라고 보면 수요가 있을까? 이런 느낌이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좋은 큰 백화점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들어올까요, 여기? 여기 훨씬 좋은데. 더현대가 저기 국건이 있는데. 예, 얘보다 크게 짓지 않는 이상. 도로가 넓지 않으니까 이제 큰 학원가가 되려면 셔틀을 수요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포도 큰 학원가가 생기지 못하는 이유가 학원가가 좀 있긴 하지만 큰 셔틀버스가 주차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큰 학군지가 생기려면 주변 학군 수요를 다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셔틀을 돌려야 되고 멀리서 셔틀을 타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셔틀버스가 쭉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쭉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마포도 전국구 마포 내에서는 가는 학군이긴 하지만 외곽에서 끌어당기기에는 그 정도 셔틀버스가 있는 놀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공간적으로 셔틀이 외곽을 빨아올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자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예전에 영상을 제가 만든 것도 있지만 여기가 금액 입지가 좋지만
여기랑 비슷한 컨셉이 좀 많이 있어요. 마포도 있고. 마포도 강남 빼고 여기보다 어떻게 보면 여의도 입지는 비슷하고 이쪽은 이쪽은 더 가깝잖아요. 중구 쪽은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상업시설 그리고 주변 인프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포가 훨씬 좋긴 하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마포는 막 생긴 뉴타운이 아니라 뉴타운이 생겼지만 아현 뭐 다 생겼지만 원래는 여기 마포역 부근 쪽으로 공덕 부근 해가지고 원래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부터 맛집도 워낙 많이 있고 주변 인프라가 이렇게 잘 돼 있고 한 건데 요랑 뉴타운은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단순히 교통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량진이 가지지 못한 장점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이 동네 좋다. 깔쌈하다. 예, 노량진은 그러니까 학군을 제외하고 그리고 학원가도 있고 좋은 학군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학원가가 몰려 있고 근데 이제 노량진 같은 경우는 학군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9,000세대, 만세대가 동시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2,000세대, 1,000세대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000세대 들어와 있어. 그럼 학원가가 생길까요? 다 완성이 돼야지 9,000세대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왜냐면 격차가 10년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잖아요. 2,000세대, 3,000세대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인구수는 더 줄고 그럼 이 학원들이 버틸 수 있냐? 미래를 보고 10년 후를 내다보고 내가 당장 적자가 나는데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 조금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막 생각만큼 교통이 좋다고 막 들어오는 느낌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목동과 노량진은 컨셉은 다르다. 컨셉이 다르고 수요가 다르고 여기는 이제 경쟁하는 교통이 좋은 컨셉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여기만 가야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노량진 안 가도 여의도 출근한다고 마포 가도 되잖아요. 마포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흑성 뉴타운 가도 되고 강남이 가까운 게 필요하면 흑성을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가성비를 원한다면 그 신길 뉴타운을 가도 되고 아니면 뭐 왕십리를 가도 되고 갈 수 있는 대체지들이 많이 있는데 희소성을 봐야 되는 거죠. 교통이 좋고 더 비싸면 이제 강북 쪽 중심이 제일 비싸야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보다 사실은 제일 비싸는 거는 이쪽 중심에 있는 아파트들이 제일 비싸야죠. 다 중심인데요. 다 중심이잖아요. 왕십리라든지 청량리라든지 훨씬 비싸야죠. 근데 비싸지 못한 이유는 인프라, 학군, 그리고 부자들을 끌릴 만한 요소들이 이제 필요한데 자산이 30억 이상인 분들은 30억을 넘기려면 이런 걸 다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송파도 넘어서야 되고 올파포도 넘어서야 되고 그렇죠? 그러네. 올파포 생각하니까 또 예,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잖아요. 올파포하고 노량진 뉴타운 간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노량진을 가면 노량진이 26억을 넘길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노량진 가야지라고 하면 26억이 넘는 거고 그 중에서 반반이라면 26억 정도가 되는 거고 10명 중에 7명이 올파포가 좋지라고 한다면 24억 아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의도 20평대 예. vs 예. 목동 30평대. 예. 왜냐면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이 비슷한 컨셉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죠. 왜냐면 상담하시는 분 거의 이거예요. 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여의도가 수익률은 더 좋다. 목동도 지분도 좋지만 여의도는 좀 다른 급지라 생각. 그러니까 더 부자들이 끌릴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라 슈퍼 리치들이 끌릴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수동 이런 데와 비교해서도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단 성수동 같은 그런 하드웨어를 똑같이 옮겨놓는다면 고급 하이엔드를 옮겨놓는다면 저는 뭐 성수동보다 나쁠 거라 생각합니다. 입지적으로. 왜냐면 한강공원은 훨씬 좋게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해서 지금도 여의도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가 없어요. 주상복합들, 오래된 주상복합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입지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개발이 되면 사실은 학군이 필요 없는 슈퍼 리치들 입장에서는 한강뷰가 나오고 그리고 고급 일자들이 몰려있고 거기는 얼마나 부자들이 많겠어요. 거기는 그 증권회사나 금융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부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여의도는 굉장히 좋은 곳이죠. 강남도 멀지 않고 직장이 코앞이고 그리고 한강공원 운동하기 너무 좋잖아요. 제가 이제 진짜 부자라 생각한다면 한강병원, 공원, 주변에 이제 인프라 쾌적성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빠글빠글 한 데보다는 여유 있게 공원 할 수 있는데 이게 한강공원이 사실은 여의도가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한강공원 중에 제일 좋은 공원이 여의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의도 반포도 있고 잠시도 있고 하지만 여의도를 못 따라가요. 크기나 전체적인 퀄리티나 그래요? 규모나 왜냐면 여의도가 제일 크잖아요. 여의도는 두께가 두껍잖아요. 두께가 예, 규모가 크잖아요. 여기도 있는데 이촌하고 보시면 두껍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별로 뭐가 없어요. 항공권 가도 휑합니다. 근데 여기는 엄청 조경이 잘 돼 있죠. 음악 노래 나오는 분수부터 무슨 뭐부터 엄청나게 행사도 엄청 많아요. 무슨 프리마켓부터 무슨 행사, 여기도 무슨 밤섬 무슨 행사, 공연도 들을 수 있고 너무 잘 돼 있고 자전거 도로 잘 돼 있는데 여기만 가도 조금 사실은 개발이 안 돼 있죠. 왜냐면 전국구 한강공원은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 거고 한강공원 만약 간다 그러면 이촌도 한강공원 가겠어요? 만약 여기서 한강공원 우리 나들이 갈까 그러면 이촌 한강공원 가겠어요? 안 가죠. 여의도 갈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저희가 약간 규모가 틀리죠.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니까 그게 좀 다릅니다. 여기 뭔가 없잖아요. 이쪽도 있는데 숲만 있고 그러니까 뭔가 없잖아요. 시설들이 없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도 반포는 잘 돼 있는 편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1등은 여의도가 가장 잘 돼 있고 또 여기는 여기도 연결도 돼 있어요. 생태공원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전거 타러 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목동에서 여의도까지 자전거로 타면 30분 걸리거든요. 이 코스가 엄청나요. 목동에 다니면 이쪽으로 목동에서도 이렇게 안양천이 있잖아요. 네. 여기 가깝잖아요. 여기서 쭉 나가면 안양천까지 가요. 한 5분이면 갑니다. 여기서부터 다 자전거 도로예요. 한강으로 이어집니다. 선유도공원은 한 15분이면 가고 그런데 여의도 저는 가족끼리 여의도 선유도공원 그리고 더 멀리 갈 때도 이제 노들섬까지도 저는 갑니다. 노들섬까지도 자전거 타고 갑니다. 근데 재밌어요. 한강 보면서 이게 쾌적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가 굉장히 좋은 입지여서 수익성은 굉장히 좋다. 목동보다 좋다라고 보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까 그 여러 요인 때문에. 한강변, 분담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또 아까 압구정이 가졌던 그런 것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단 통합은 아니라는 거. 그거 빼고는 그러니까 압구정보다 덜 복잡하지만 여러 요소들이 있고 연세 받으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같은 금액이면 20평대 사기 쉽지가 않아요. 실거주 하기가 더 어렵죠. 또 자녀가 없으면 상관없이 자녀가 있으면 또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 제약 요건이 더 많다 여의도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속도가 좀 늦거든요. 전체적으로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그걸 견딜 수 있다면 수익성으로는 더 좋고 목동 갔다가 나중에 여의도 한번 갈아타는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또 돈이 또 들잖아요. 그거를 생각 안 한다면 그냥 한 번에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무주택자다. 예.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예. 올해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5천만 원 있으시면 네. 꼭 뭘 해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애매한 걸 할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이라면 무조건 막 뭘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안 좋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점을 쌓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다. 근데 뭔가를 좀 해야 된다면 공격적으로 뭔가 너무 가점 기다려도 어차피 청약되기도 어렵고 돈 모으는 속도도 한계가 있어서 빨리 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금액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뭘 한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조금 핵심지의 아파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핵심지 아파트. 그러니까 역세권에 굉장히 살기 좋은 아파트는 사실은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요. 안 올랐어요, 오피스텔은요. 그냥 저는 이제 느낌입니다. 이게 뭐 투자로 막 포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살기 좋은 아파트도 있거든요.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선입견 때문에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생활 교통도 좋고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외관은 아파트랑 똑같고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갭이 좀 적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 놓으셔도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규제가 풀리면 아파트에 포함이 안 된다면 주택수에. 예, 포함이 안 된다면 의미 있는 상승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설픈 아예 구축, 재건축, 리모델링도 되지 않는 그런 거 5천은 사시는 것보다는 지방의 수도권 중에 재건축, 리모델링 불가능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5천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조금 입지가 괜찮은 곳에 아파트 텔에 타서 안 오르면 그냥 거주하면 되고 내가. 그러니까 지방 구축 갭 투자보다는 서울 역세권 예. 아파트는 낫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게 제한되니까. 5천만 원으로도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을까요? 잘 찾아보시면 수도권 쪽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1억 언더로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도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신축 중에서 갭 5천 1억 미만도 좀 있어요. 근데 교통 호재가 있거나 조금 이제 살기 괜찮은 그런 것들도 오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토어제 해제된 엘리트 전망 좀 어떨까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잠실 쪽도 매수도 도와드렸고 장미 쪽도 재건축도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토어제가 딱 풀려가지고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짱 호가죠. 막 3억씩 막 올리기도 하고 막 올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담을 알아본 분도 있어요. 청담하고 이쪽하고 또 청담동에 조금 이제 준신축 구축을 알아본 분도 있는데 거기도 가격이 풀리자마자 3억이 올랐어요.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 심리적으로 그냥 풀렸기 때문에 다 붙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따라가는 건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실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살기 너무 좋아요. 예전에 제가 영상을 제가 올린 적도 있었는데 약간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한강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학군도 서울에서 좋은 편이고 그리고 평지고 그리고 균질하고 수준들이 그리고 굉장히 교통도 굉장히 좋은 강남항과 가깝고 굉장히 장점이 있어서 좋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연식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엘리트 같은 경우도 연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보면 상승을 할 수도 있죠. 2년, 3년, 4년까지 보면 그래도 상승세가 평균 이상보다 굉장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그걸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죠. 느낌이 지금에서 연식을 4, 5년을 더 더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약에 올라도 2년 안에 팔면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2억 올라도 의미 없습니다. 취등록세하고 뭐 복비 내고 그러면 일단 1억이 나가잖아요. 1억 오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1억 어차피 세금이 나가는데요. 그리고 1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나갈 거 아니에요. 겨우 이제 고가주택이니까 양도세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2년 거주 채우면 세금 좀 꽤 나오거든요. 그거 합치고 하면 2억 올라도 사실은 나한테 몇천 못 가져가요. 이득이 크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년 동안 큰 의미가 있냐.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30억이라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5천만 원 오른 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실거주로 잠실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마음에 들고 그런 실거주 개념으로 조금 접근할 시기가 이제 조금 왔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내년은 아닐 수도 있고 3년 후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4년 후, 5년 후는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그 팔 때 이걸 만약에 사람들이 이 잠실 아파트를 구축으로 인식을 해버린다면 그리고 그 인근에 이제 재건축이 되고 다 들어오잖아요. 시축됐을 때 그쪽에 입지가 빠지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게 들어오고 다 입주하고 한다면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될까? 그거 팔고 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요. 그렇죠? 이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잠실에서 괜찮은 아파트를 갈 수 있는 데가 없었잖아요. 엘리트 이외에 더 좋은 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인 거예요. 잠실주거 오단지는 실거주하기 어렵죠. 투자로는 좋지만 실거주하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실거주가 유리한 아파트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뭐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었는데 그런 대체제가 생긴다면 재건축이 돼가지고 이쪽에 바뀐다면 그러면 얘가 이제 1등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격적으로도 얘네보다는 지금 재건축하고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더 비싸겠죠? 이미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얘네들은 더 비싸거든요. 뭐 33억, 35억까지도 가니까 벌써. 그러니까 얘네보다는 비싸요. 입지는 더 나쁘다고 평가받지만 신축이기 때문에 얘가 더 비싼 아파트고 곧 얘가 더 좋은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분들이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살았지만 이제는 이걸 팔고 인근에 있는 신축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가 이제 점점 된다. 포인트는 그 신축 단지들이 입주를 하고 쫙 완성될 즈음부터는 좀 이 무게중심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지죠. 그렇죠.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들이 그래요. 반포도 그렇고 대치도 그렇고 강남 쪽에서도 구축이 된 데는 사실은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죠. 양극화가 되는 거잖아요. 신축만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잠실에 있는 엘리트를 구축이긴 한데 구축 중에서는 되게 좋은 구축이죠. 왜냐면 잘 지었고 쾌적하고 너무 좋고 또 세대수가 워낙 많고 뭐 초프 학교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점을 가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축이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안 하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인가 신축들이 많이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 그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심리적으로 허물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뭐 당장 2년 3년에 온다는 건 아니라 이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신축이 주변에 이제 들어오면 그런 생각을 더 가속화하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는 있겠다. 왜냐면 그걸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계속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늘어난다는 거죠. 많아진다는 거죠.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뭐 잠실이나 엘리트나 이런데 엘리트 8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하는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상당수의 분들이. 그러니까 예전보다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구축이어서 조금 물음표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점점 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피부로 느끼고, 왜냐면 의뢰하시는 분들이 비싼 자금을 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는 다 분석을 해드리고 다 공유를 어차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로 보면 더 좋은 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20억 중반이 아니라 30억이 이제 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 확 올라줘야 되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힘이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변에 이제 신축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그 대체제도 뭐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올선도 재건축돼서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면 파급 효과가 좀 있죠. 영향권에 있죠. 어차피 근처에 잠시 살던 분들은 멀리는 못 가시니까 인접 지역을 가는데 이쪽은 훨씬 더 대단지고 쾌적하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입지는 떨어지더라도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이제 하게 되면 그쪽이 이제 신축인 거고 여기는 이제 구축이 되는 시점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인정하기 싫지만, 뭐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뭐 잠실뿐만 아니라, 뭐 목동도 그렇고, 뭐 강남도 그렇고, 어느 곳도 다 그런 시점이 오는 시기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런 리스크를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투자적인 관점을 일단 제외하고 그 정도 금액의 그런 혜택을 누리고 실거주의 만족도를 누리는 곳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당장 오르고 내리고 보다는 내가 그 10년 동안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고 한강공원도 누리면서 평지에서 애들도 뭐 다 초품 뭐 학교 단지 안에 다 있고 학군도 괜찮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더 좋은 대안을 찾기는 어렵죠.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육각형이니까. 육각형이니까. 근데 이제 그 육각형이 언젠가는 나이가 드는 육각형이라는 거죠. 불로 장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하게 젊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육각형인데 이제 녹슨 육각형이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아니까 그거는 뭐 잠시를 뭐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강남도 그렇고 반포도 그렇고 언젠가는 육각형이지만 낡은 육각형이 녹슨 육각형이 될 수도 있잖아요. 20, 30년 지나면 그 수요를 당연히 압구정이 다 어떻게 보면 다 가져갈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실거주를 좀 더 생각하시고 무리한 수익 소유자도 풀렸는데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해서 들어가신다면 그 들어간 금액 대비 오르는 거 비교해가지고 생각만큼 조금 상승하는 시점이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시점이 몇 년 안에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되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번 여기를 소외 지역으로 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좋다고 생각할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맞아? 맞아? 라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차가워질 수 있는 시기가 확 차가워지진 않겠죠.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식는 시점이 어느 순간 이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자산을 가진 매수자들이 상담을 했을 때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라는 점은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실거주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금액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실거주 선택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10년 동안 내가 자녀를 편안하게 교육시키고 편안하게 차도 안 건너고 그냥 학교를 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한강공원이나 여러 가지 공원들을 다니면서 그런 걸 만족한다면 그 돈 몇 억 오르는 것보다 가치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투자로 봤을 때는 더 괜찮은 대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한 11억대 의뢰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11억대로 할 수 있는 게 서울에 30평대를 원한다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좋은 데를 가기 어려워요. 좀 애매한데? 구축을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구축 중에서도 마포 구축도 한 13억 하니까요. 12억, 13억 하니까 구축 마포보다는 낮은 급지에 구축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동대문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축 가거나 뭐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시세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수도권 좀 괜찮은 지역 가는 게 낫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지역이 12월 초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여기는 절대 안 돼. 절대 오르지 않아라고 했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일산. 일산? 일산을 제가 사라 그러면 서울 구축 보는데 11억을 일산 사라 그러면 누가 동의하겠어요. 딱 생각해도 일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상 쓰지, 인상 팍 쓰지. 일단. 네, 뭐 돼. 근데 이제 저는 뭐 시세나 아니면 뭐 그 입지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금액으로 여기가 얼마큼 전평가됐는지 원래는 그 분위기를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 동네를 다 가봤기 때문에 그 냄새까지도 기억을 해요. 동네에 지나가던 주민들의 표정 그리고 그 주민들의 수준 그리고 동네 마트나 편의시설 그런 것도 백화점 그리고 공원 이런 걸 다 보거든요. 지하철역 개통만 보고 집값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지적으로 여기는 뭐 무슨 역 가까워 곧 개통해 그러면 여기 비쌀 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고 사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통만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네 치안이 안정적인지 그것도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공원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 건지 평지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뭐 학원가가 있는 건지 뭐 상업시설 내가 옷 같은 걸 다리더라도 뭐 세탁소가 근처에 있는 건지 백화점은 갈 수 있는 영화관은 또 근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버무린 게 집값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건데 그때 봤을 때 제가 이제 좀 추천해드렸던 게 이제 일산 킨텍스 원시티가 너무 매력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어요. GTX가 막상 개통하니까 뭐 동탄 이런 데도 별로더라. 배차경도 길고 GTX는 들어가는 입구까지 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지하철이 아니다. 이건 지하철이 아니다. 했는데 이제 저는 지하철 개통하기 전에 제가 분석을 한 거죠. 깊이도 다 감안하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배차 간격이 좀 짧아요. 왜냐면 전용 선로를 쓰기 때문에 GTX A 중에서 그 동탄 구간은 SRT랑 같이 공통으로 써요. 그러니까 SRT 가고 GTX 가고. 그러니까 배차 간격을 짧게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탄 말고 이제 이쪽 구간, 그러니까 일산 구간은 위쪽. 예, 위쪽 구간은 전용 선로예요. 선로가 없는 걸로 지하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만 다녀요. 그러니까 배차 간격이 막 6분 이런 거예요. 6분이면 좋은 거잖아요. 저는 이제 GTX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이거는 거의 조금 비싼 지하철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3천 얼마면 저는 다닐만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신분당선도 비싸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킨탁스가 효과가 제일 클 거다. 파주나 연신내보다. 거긴 연신내는 3천 얼마 내고 다니겠어요? 3호선 다니는데. 굳이. 그렇죠. 그리고 파주는 인프라가 없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 효과가 보는데 인프라가 있는 킨텍스 지구를 받고 아, 그러니까 윗대고 아랫대다 보니까 예. 여기가 이제 추려졌군요. 네, 추려졌고 여기를 그냥 단순히 교통만 호재만 본 게 아니라 위에 이제 수준 뭐냐면 주변에 보시면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호수공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멋있던데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일자리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고 이쪽에 영성밸리하고 테크노밸리 이쪽에 다 들어옵니다. 일자리가. 지금 기반공사하고 있어요. 뭐 확정이 안 된 게 아니라 땅 파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조만간 일자리도 이제 들어올 거고 여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하고 이마트 타운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러니까 상업시설이 다 몰려있고 녹지, 공원 그리고 학군도 서울에 있는 웬만한 학군보다 일산이 좋고 그렇죠? 그게 충족이 된다. 그리고 쾌적성은 보시면 여기는 신도시같이 거의 광교 신도시 느낌이에요. 아주 깔쌈합니다. 깔쌈하죠. 여기. 그렇죠? 아, 멋집니다. 여기. 근데 단점은 일자리가 없고 교통이 불편한 거. 여기 그 지하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딜 가도 멀어요. 일산을 가도 멀고, 일산 이쪽으로 가도 멀고, 서울 가면 아예 갈 수가 없고, 선반영 한 거죠. 그때 12월 초인데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도 가격이 안 비싸요. 안 비싼 거예요. 이게 거의 한 6억, 7억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11억. 근데 그때 가격이 너무 저평가됐다. 아무리 지금 일산이 지금 선호도가 떨어져도. 그래서 제가 여기 일산 킨텍스 아파트, 킨텍스의 원시티가 가장 대장 단지거든요. 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거의 49층, 40 몇 층까지 졌어요. 높아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층이라도 앞에 막혀 있으면 가격이 안 돼요. 뷰가 뚫려 있으면 가격이 1억 얼마 비쌉니다. 그래서 먼 데는 이런 데는 한강뷰가 나와요. 먼 한강뷰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12월 초에 굉장히 괜찮은 층에 한강뷰가 나오는 뻥 뚫린 뷰의 아파트를 11억 5천 이하로 매수를 해드렸어요. 엄청 깎았거든요. 분위기에. 그때 탄핵, 뭔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호재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눌려있는데? 이 11억 중반, 5천 이하로 이 정도 컨셉을 갈 수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도권을 봐도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뷰도 나오고, 골라갈 수 있었고, 그래서 깎아가지고, 깎을 수 있는 시장이고, 12월만 해도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깎아서 다른 데 보시면 여기에 나을 것 같다. 가장. 그리고 시축이고 11억 구축보다 살긴 좋은 건 맞잖아요.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다 있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삶의 질이 다르지 않을까요? 구축 아파트 11억 뭐 어디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완전히 그냥 11년 동안 걱정 없이 주차 걱정 없이 스트레스 없이 그냥 넓은 집에서 여기는 집도 엄청 크거든요. 거의 서울의 40평대 크기입니다. 이거 백화점도 끼고 있고 역도 끼고 있고 막 공원도 끼고 있고 신축 봐서 이런 데를 찾기가 사실 어려우니까 뭐가 하나 없잖아요. 서울 출퇴근도 가까워졌고 그러니까 하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아래로 또 내려가면 내가 이마트 타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텍스에서 밑에 내려가면 이마트 타운이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 거의 제일 클걸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조그만 규모가 아니에요. 엄청 커요. 이름 타운이 없어졌네. 이게 킨텍스 엄청 큰 규모도 있고 그리고 호수공원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좀 가면요. 이건 금액도 지금 한참 제가 지금 불장 직전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분위기 아니에요. 1월 18일 계약한 거예요. 잔금 기준이 아니라 계약 작성 기준이니까. 그래서 1월 18일이면 지금 한 달 불 받기 전인데 그러면 똑같은 걸 살려면 지금 얼마에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몇 천을 더 해야겠죠. 지금 분위기가 그때보다 더 좋으니까요. 근데 그 시장에서 11억 사가지고 단기간에 거의 1억 5천, 1억 7천, 2억 정도 수익이 나는 데가 있을까? 2개월 안에? 그러면 없잖아요. 그 구축은 얼마 올랐을까요? 예를 들어서 분위기 좋다라도 한 2천이나 안 올랐을 수도 있고 약간 올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뭐 선입견을 가지지 않더라도 뭐 이런 쪽으로 판단하시더라도 근데 무조건 수도권이 나쁘고 서울이 좋은 건 아니라 이게 너무 고평가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뭐 일반 분들은 지도만 보니까 그냥 뭐 입지적으로 교통 좋아 그러면 이게 비싸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걸 다 봐야 돼요. 집이라는 거는 단순히 교통 보고 그냥 일자리 보고 투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고 또 가족과의 이제 추억이 남겨있는 추억이라 얘기하거든요. 그 동네에 살면서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한강공원도 가고 뭐 소수공원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산책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떤 동네는 산책하기도 어려운 동네도 있고 오토바이 막 지나다니고 도로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좋은 추억은 아닌 거잖아요. 집값.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없다면 좋은 그 큰 돈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투자의 관점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예. 이제 매수자가 붙겠지만 대표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 실거주의 쾌적성. 예, 실거주가 좋은 곳.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최대한 육각형에 가까운 것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투자자가 많이 붙는 아파트들은 내가 안 살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지금 생각이 드는 건 지방 공시가격 1억 이하라든지. 그렇죠. 내가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안 봐요. 그냥 가격으로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은 다주택자가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소유자가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다주택 규제가 많기 때문에 실소유가 유리한, 그러니까 살기에 괜찮은 아파트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거주가 괜찮은 아파트들은 가격이 잘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실거주가 계속 붙으니까 전세가가 받쳐주니까. 그래서 1주택자 중심일수록 다주택 규제가 있을수록 실제 거주가 좋은, 실거주가 괜찮은 그런 것들을 더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집을 볼 때, 부동산을 볼 때 원칙은 투자로도 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실거주 개념으로 먼저 봐요. 살기 좋은 아파트가 언젠간 더 오른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살기 좋은데 일시적 어떤 여건 때문에 가격이 좀 내려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제가 이제 아파트 급지 해당 아파트마다 가격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평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동네를 전 예전 회사 다닐 때 교육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 동네 학군을 다 알고 있고 그 동네를 다 다녀봤거든요. 실제로 그 주민들 다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분위기나 냄새나 이런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더 종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디가 더 살기 좋은지에 따라서 가격이 나눠진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너무 고평가면 지금 투자수요가부터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데가 더 어떤가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목동의 냄새는 어떻습니까? 목동의 냄새는 사실 여러 가지 뭐 지역적으로, 입지적으로 보면 뭐 강남에서 먼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냄새는 되게 좋은 곳이에요. 기억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목동 자체는, 그러니까 대치동도 되게 훨씬 좋은 학군이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학군인데 일단은 사람이 다니기에 좋아요. 내가 막 유흥을 즐기기 하기에는 좀 심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좀 적거든요. 주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냥 가족들이 편안하게 조금 이렇게 산책도 하고 공원도 이용하고 하기에는 되게 좋은 게, 좀 치안도 되게 안정적이고, 이제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리고 유흥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유흥시설이 많을수록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들, 외부인들 다니는데, 여기는 외부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을 가면 담배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보통 편의점의 가장 큰 매출이 담배잖아요. 네. 술. 근데 그런 거 사는 사람이 없고, 보통 편의점은 막 12시, 1시 되면 막 빠글빠글 하잖아요. 다 문 닫았기 때문에 사 먹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동네 편의점이 한 11시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니고, 학생들이 안 다닌 시간에는 사람이 안 다녀요. 그러니까 11시, 12시 이후로는 학생들만 이제 늦게 공부하고 다니는 애들 빼고는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유흥가 이런 데 있는 편의점들은 이제 새벽에 초코우유 먹는 여자애들, 남자애들 많거든요. 신백구, 담배꽁초 많은데 여기는 담배꽁초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왜냐면 음료수만 사 먹고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 제가 아까 여의도까지 30분만 갔다고 했잖아요. 그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목동 같은 경우는 그 계획된 신도시다 보니까 그 동네 단지마다 갈 때마다 그게 다 자전거 도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1단지부터 10단지까지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도 지금 학원 혼자 다니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자전거 타고 혼자 다닙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대치동이었다면 혼자 못 보냈을 것 같아요. 대치동 학원을 가면 좁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되게 교통량도 엄청 많고 오토바이 엄청 다니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스스로 어린애들이 다니기는 쉽지 않아요. 무조건 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보낼 수 있고, 자전거길이 너무 잘 돼 있는 게 저는 사실 되게 좋아요. 왜냐면 자전거 타고 가족끼리 다니는데 기분 좋거든요. 가족끼리 자전거 타고 이렇게 저녁 때마다 스트레스마다 한 번씩 다니는데. 가족이 자전거를 다 타요? 네, 3명 다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뭐 한강까지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3명이 다 타가지고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의도나 불꽃 놀이 축제 했잖아요. 작년에 불꽃 축제 했을 때 저는 차가 막히잖아요. 일대가 엄청 막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전거 타고 갔어요. 자전거 타고 보고 오고, 자전거 타고 오고. 노일섬 같은데 뭐 콘서트가 있으면 저는 자전거 타고 보고 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냄새가 좀 있고, 확실히 학생들의 그런 수준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게, 제가
뭐 경기권에 완전히 학군이 좋지 않은 곳에 갔는데 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막 담배 피우는 애들 엄청 많고 막 주변이 너무 정의가 없고 막 학생들 표정만 얼굴만 봐도 저렇게 학교를 다녀도 돼? 할 정도로 막 꾸민 게 있잖아요. 아, 뭐 되게 막 학생답지 않게. 이게 그냥 다 노는 애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목동에 처음 이제 왔을 때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편의점을 딱 보는데 편의점에서 라면을 누가 학생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면 먹으면서 옆에 문제집이 있더라고요. 라면 먹으면서 문제집을 풀고 있더라고요. 문제집을 풀고 공부하면서 라면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애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 꽤 많아요. 앉아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키우기에는 좀 좋구나. 왜냐면 그래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제한돼 있으니까. 그리고 목동은 이제 PC방도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예전에 제가 사교육 쪽에 다녔을 때 걱정되는 건 애들이 PC방 가니까 남자들은 PC방 가 있더라고. 공부를 안 하고. 여기는 PC방 가는 애들도 거의 없고 PC방이 거의 없어요. PC방이 거의 해봤자 뭐 한 군데 정도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면 걔가 다 있어요. 왜냐면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노출될 확률도 좀 적고 뭐 그래서 또 라이딩 한다고 생각하지만 라이딩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동선이 딱 맞지 않기 때문에 라이딩을 해보시면 거의 맞벌이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학원하고 중간에 텀이 막 2시간 공부를 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시간 30분 걸리면 또 왔다 또 가야 되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그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야 돼. 2시간 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2시간을 그러니까 학원은 두 군데 가더라도 거의 한 7, 8시간 동안 부모님이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라이딩을 하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희는 이제 대부분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마다 다 자전거 타고 다녀요. 라이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전거 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지들끼리 타고 자전거 보관소도 다 잘 돼 있어요. 자녀 다 장성하면 예. 이제 학군제 굳이 머무르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뭐 조금 먼 미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실은 중간에 목동에 살다가 온 이유가 사실은 그래도 큰 평수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방도 4개 이상이고 화장실도 더 많고 그러면 이제 여유 있게 살잖아요. 같은 재건축이라도 몸데크 느낌이 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는데 중간에 이제 매수하고 있다가 압구정에 갈 기회가 돈이 제가 또 벌어가지고 압구정 가려고 더해서 가려고 딱 하는데 이제 그때 그 대출 규제 금지가 돼가지고 15억 이상 대출 금지돼서 못 갔어요. 대출이 아예 안 되니까. 근데 현금으로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가서 하고 했다가 지금 뭐 다른 데 그걸로 결국 다른 주택을 투자하고 뭐 양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와이프한테 좀 팔고 좀 더 좋은 강남이나 이런 데 나중에 한번 이동하는 거 어때? 라고 이제 더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 어때? 라고 이제 물어보면 와이프 얘기로는 가고 싶진 않대, 이제는. 왜냐면 뭐 친해졌고 백화점에도 뭐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근데 사업을 해서 강남 쪽이나 이런 쪽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들은 이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는 강남을 뭐 친구 사업을 하던가 어떤 이유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들은 여기 살기 좀 불편할 수도 있죠. 머니까 강남에. 그래서 가야 되는 분들은 가고 그게 아닌 분들 아까 40평 50평 이런 분들은 신축이 되면 그냥 눌러 사시는 토박이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계속 재건축이 안 되고 계속 구축이라면 갈 수도 있죠. 신축을 찾아서 어차피 연수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도 있지만 재건축이 된 이후의 모습이라면 굳이 강남 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또 가서 이 정도를 또 어딜 찾나, 이 정도 금액을 어딜 또 찾나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동에 있을 때 떠나는 사람이 되게 적었거든요. 목동이 가장 비쌀 때, 가장 신축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신축이 된다면 부자들한테도 메리트 있는, 그러니까 뭐 50억, 뭐 100억 이상 자산가한테도 여기도 뭐 60억, 70평 아파트가 많지는 않잖아요. 하이페리온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데가 이제 생기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나가는 걸 붙잡을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목동을 만족하고 그냥 계속 거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또 만족하고 계시고. 네, 만족하시는 분도 많고 교통 때문에 강남 이런 데를 그러니까 놀아야 되는데 그런 데를 뭐 술도 마시고 술 약속이 많고 이런 분들은 좀 멀잖아요. 전국에서 모여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백화점하고 뭐 상업시설하고 공원하고 아파트가 신축이랑 뭐 다 돼 있으면 굳이 뭐 다른 데 갈 이유가 크게는 없으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실거주의 관점. 실거주 지금은 이제 사실 구축이어가지고 구축이어서 뭐 한 5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5점이요? 그렇죠. 근데 예. 되게 만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낮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실거주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가격이 반영이 된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신축이 돼가지고 다시 재건축이 된다면 제 기준에서는 뭐 8.5점, 뭐 9점 정도. 완전 육각형은 아니지만 오각형인데 그 나머지 빼고는 거의 완벽한 오각형 느낌 정도로 하나가 좀 약간 교통이 뭐 강남 저곳은 좀 부족하다 할 수 있죠. 근데 다른데 뭐 베드탄 갈 수 있는 업무지구는 많으니까
뭐 강남만 가야 되는 건 아니고 마곡도 있고 뭐 상암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로 하는데 굳이 뭐 강남하고 먼 거를 굳이 넣자면 8.5점에서 뭐 9점 정도. 오각형이지만 오각형 중에서 부족할 게 없는 오각형 뭐 이런 느낌으로 꽉 찬 오각형. 꽉 찬 오각형으로 하나가 약간 부족하면 나머지가 그 대신에 만족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규모의 경제는 덤으로 보고 왜냐면 5만 세대니까 이 동네가 그려보면 상상을 해보면 와, 이 5만 세대가 옛날 아파트 49층짜리 하이엔드 아파트로 다 바뀌면 어떤 느낌일까? 이 동네의 민도는 동네 수준은 얼마나 좋아질까? 민도. 잘못 나왔어요. 동네 수준은 얼마나 균질하고 좋아질까? 왜냐면 지금 목동이 입시 성적으로 보면 대치동 다음으로 좋거든요. 의대 보내는 그 기준이. 네. 근데 저는 지금 목동 학군이 제일 낮은 단계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주인 거주 안 하고 거기 있는 오래된 아파트 20평대 방주기 화장실 하나. 사실은 그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거주가 열악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원래 신축했을 때 수준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부자들이 없죠. 부자들은 떠나 있죠. 집은 보유해도 임차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주 비율이 좀 낮아요. 50% 정도밖에 안 돼요. 50%는 임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군이 그래도 2등인데 만약에 여기가 5만 세대로 두 배로 늘어나고 곱하기 규모가 2배로 늘어나고 거기 있는 아파트들이 다 고급 하이엔드 아파트 들어오면 지금보다 수준이 거의 실거주 수준 전세가가 거의 한 3배는 올라갈 텐데 그렇죠? 물론 대치동도 신축이 좀 들어오긴 하죠 일부.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대가 많이 늘기 때문에 산수적으로 보면 거의 따라가는 느낌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상승 전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포인트를 잡아서 막 떨어지는 시점 이런 걸 잡아서 매수를 하려다 보면 그런 시점이 안 와요. 작년, 재작년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뭔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사야겠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한 채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니까 가능하시면 점점점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하는 거를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주택 같은 경우나 무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금 시기라도 조금 빨리 찾아가지고 매수를 해라. 그리고 막 오른 지금 곧 또 추격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만 아직 그 오르기 전 단계 제가 아까 일산 말씀드렸지만 예로 그런 것처럼 이제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이제 오를 차례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네. 여러 채보다는 그래도 한 채 정도 줄여가지고 가면 갈수록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좀 유리한 포지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저희 상담 오셨을 때 네.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고민하다가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고민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미디어나 이런 매체나 유튜브 이런 데서 폭락한다라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뭐가 지금 폭락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내년 상반기에 폭락이 온다. 왜냐하면 그걸 자극적으로 폭등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자극적으로 조회수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보고 이게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두렵다라는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 그런 걸 너무 믿지 마시고 이렇게 현장의 경험이 있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후랭이 TV 같은 채널 너무 좋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저도 자극적으로 합니다. 예, 자극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거짓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실제 투자하시는 분, 초대하시는 분들 보면 실제로 이제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생생한 노하우나 경험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채널을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확률도 높고 저희 또 목동 아빠 채널도 제가 아까 부동산계 로마노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거를 히어 위고라고 띄우거든요. 곧 오를 것 같다. 지금 또 내리는 흐름이다라고 띄우는데 그게 좀 빨라요. 뉴스나 이런 데보다 한 2개월 빠르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래도 꽤 괜찮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집값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걸 명절 이후에 심상치 않다라는 걸 제가 2, 3주 전에 올렸기 때문에 그걸 보신 분들은 지금 5천, 6천 번 걸 수도 있죠. 상승하기 전에 산 거니까. 그렇죠? 목동도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지금은 최소 5천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도 많이 좀 봐주시고 후랭이 TV도 많이 봐주시면 진짜 생생한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폭등이나 폭락이나 자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서로 폭락, 폭등 이런 얘기를 좀 버무려서 객관적으로 하는 곳에 정보를 그런 곳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또 와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투자 이야기. 나 이렇게 벌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이런 얘기 좀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싶어서 자극적인 얘기. 그렇죠. 예. 이런 거 좀 나중에 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